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하신 사안에 관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인테리어 업자가 9년 전 미수금을 돌려달래요.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났어요. 시댁에서의 따돌림, 이젠 이혼하고 싶어요. 외상을 해준 거래처가 파산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어느덧 10월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청소년들의 연령 확인에 관한 법안인데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이어지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무려 5개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전에 그 대통령이 한번 소상공인과의 어떤 담화 이럴 때 얘기해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10월부터 공포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5가지가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이라든가 PC방, 공연장, 영화 상영관과 노래 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해서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청소년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해서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다면은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콘텐츠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담배 판매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 범위 및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담배 판매 등 외에 또 다른 영역에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들어온 부분이 소개할 만한 것 같고 그때 대통령이 좀 약속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게 빨리 개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 좀 소상공인들이 좀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분 확인과 관련해서 이제 적법하게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억울한 사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실은 좀 성인처럼 보이는 좀 성숙한 외모와 특히나 이제 화장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알아보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학 재학 중에 출산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부모 학생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육아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좀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아 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각각 12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를 하였고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활용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육아 휴학을 하고 있던 이도 혜택을 받아서 복학을 미룰 수 있는 점이 이제 눈의 특징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호법과 육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지만은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1,000원의 아침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정부가 대학들에게 총 93억 원, 지자체가 총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예산안이 더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밥을 식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출산을 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 키우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아무래도 이런 육아 부분들이 부담이 좀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의 어떤 개정들이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대학생 석박사 과정에서도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네. 아, 아무래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법적 보완이 좀 이루어져서 네.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좀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육이 사회의 의무, 국가의 의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미로 골프 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입장료 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금이 지출되고 있었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이제 부담금은 정부나 지방자치 등이 공익 사업을 할 때 세금과 별도로 부과를 하는 돈입니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기 위해서 2002년부터 부담금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부담금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 발전 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조준세 성격이 강한데요. 이번에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1983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최대 3,000원씩 걷던 회원제 골프장 신설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을 삭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금을 내게 한 뒤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를 활용해 왔었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 부과금 납부 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진흥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제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이유로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제로는 이제 걷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골프장에 가서는 뭔가 부가금이 하락된다거나 이런 건 좀 없겠네요. 네, 2019년 이후로 네. 이제 위헌 결정 이후로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걷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명목화했던 규정이 이제 마저 삭제가 그래서 된 이제 상황입니다. 명문화시키는 네, 맞습니다. 형태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발전기금처럼 준조세 성격이 좀 강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였던 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좀 포함되는 내용이군요. 이 네. 준조세가 그렇군요. 3,000원씩 걷던 거
원래 좀 2019년 헌재 결정부터 안 걷었다. 네. 네, 어쨌든 국민들이 불편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이런 것들 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부분들의 개정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 감독하면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과금 외에도 사실 되게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 혹은 상당히 많은 어떤 문화예술시설에서도 그런 약간 좀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모르는 어떤 숨겨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폐지 또는 인하 예정인 혹시 부담금들이 좀 또 있을까요? 예,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이 꽤 많이 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개를 추가로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납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체감도가 높은 부담금을 위주로 이제 정비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예.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제작자 및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도록 되었고 관람료를 이제 15,000원 기준으로 할 경우 500원을 이제 아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제 15,000원을 걷던 국제교류 기여금을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 여행객에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담금을 연간 해외 여행객이 2천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관련법 개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부터 12,00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수 여권 및 여행 증명서는 이제 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항공권을 구입할 때 관광진흥과 국제질병퇴치를 명목으로 징수해왔던 출금 납부금은 내년부터 이제 인하하도록 되었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금은 이제 1,000원이었는데 항목을 폐지하도록 하였고 1만 원이었던 관광진흥 항목으로 이제 수입 부담하던 금액은 7,000원으로 인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출국 납부금 전액 면제 대상도 이제 기존 만 2세에서 12세로 확대를 하였고 예를 들어 이제 12세 미만 자녀 2명이 부부인 경우 12세 미만 자녀 2명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빠지는 것 네. 같은데 국제교류 기여금 이게 3,000원 할인이 네, 맞습니다. 됐고요. 사실은 해외 여행객이 2천만 명이니까요. 네. 2천만 명 곱하기 3,000원 하면 상당한 액수일 것 같네요. 네. 준조세도 많이 좀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세수 확보에 조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요즘 영화 산업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OTT 진출 때문에 이런 좀 금액이 좀 저렴해지면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좀 활성화되는 기회인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화산업진흥 주체가 이제 관람객이 아니라 이제 네네. 그 영화 제작사라든가 네네. 배급사가 이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네.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런 어떤 해외 출국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삭감된 것 같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예. 3주 전에 예, 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예, 예. 받았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일거리도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막 네. 혼잣말을 하더니 네네. 9년 전에 못 받은 미수금이 있다면서 네. 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9년 전이요. 네네. 네네. 제가 그래서 2015년 정도에 빌라를 하나 매매를 해서 네. 인테리어를 맡긴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예. 혹시나 해서 이체 내역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오래돼가지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당시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고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는 당시에 그 인테리어 업자가 돈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굴었었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 포함해서 추가금까지 내가 싹 지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완공 이후에도 뭐 별다른 청구도 없었고 계약 당시 계약금이랑 착수금을 제가 지급을 하고 착공 시 40%, 뭐 완료 시 10% 해서 플러스 추가금 이렇게 지급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문자가 오더니 진짜로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당시 인테리어를 진행한 집이 저희가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바뀐 집 주소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좀 괜히 뭐 말다툼 하기 싫어가지고 네. 집에 없는 척하고 문을 열어주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저랑 이제 그 세입자 집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미납금이라면서 총 한 323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하고 네네. 그 증거로 뭐 인테리어 당시에 본인이 뭐 자재를 구입한 거래 명세서, 명세표 이런 거를 첨부해 놨는데 당시에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네. 듣기로는 공사대금 시효가 3년 정도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수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 같고 네. 내용 증명을 일단 받았으니 이거를 답변을 이제 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그렇군요. 9년이 좀 넘은 인테리어 공사인데 계약서나 뭐 이제 입금한 내역들도 없는, 이체 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시효가 3년 정도라고 좀 알고 계시거든요. 네.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23만 원 청구됐고요. 네, 사연 잘 들었고 옆에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9년이나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돈 달라라고 연락이 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예전에 이제 그 계약서들을 다시 검토하게 되면서 이제 종종 이제 그 계약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약정금을 이제 청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대처를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시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증명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장으로서 이제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혹은 이제 전화라든가 문자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잘 없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뭐 추가로 찾아오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든가 관련 상황 같은 걸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계속 이제 뭐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렇게 경찰 쪽에 이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이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실 사안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의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결국은 이제 9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잘 찾아보신 것처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멸시효 완성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할 때는 자신이 돈을 달라라는 근거부터 이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가 일을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쪽에서 먼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반대쪽으로 이제 증명해야 될 사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인테리어 대금, 약정금을 이제 지급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통장 기록 사본을 복사를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그 은행 어플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좌이체 내역을.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돈을 지급했던 그 기록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변제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원래는 이제 거래를 지속하다 보면 이제 그 오래된 영수증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제 있는 것이 소멸시효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은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이러한 법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9년 동안 혹시라도 뭐 이제 상대방이 소장으로 청구를 했다든가 혹은 이제 최고를 한다든가 압류라든가 가압류를 해서 내 통장에다가 이제 압류 가압류 절차를 들어왔다든가 혹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답변으로서 아 그래 내가 돈 줄 것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채무를 이제 승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연락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민법상 이제 163조에 보면 이제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소멸시효로 한 3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금 자체가 없었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 증명은 상대방이 이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다 혹은 뭐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을 이제 확정적으로 남겨놓는 의미 말고는 이제 다른 특별한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답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오히려 이제 답변을 내용 증명으로 하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작성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답변 취지가 채무 승인 취지로 작성이 되면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래 소송으로 갔을 때는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내용 증명으로 내가 이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용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채무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 말씀해주신 것대로 이체 내역은 은행 가가지고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걸면은 네. 제가 이체 내역 정도의 증거만 제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다투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이제 소멸하였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로 이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대금 자체도 없었다라는 주장 자체도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입증을 하시려면은 아마 이제 상대방이 그 계약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첨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서상 지금 말씀 주신 사안으로 이제 착공 시 40%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 완료 시 1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채권이 이제 그 소멸시효가 발생한 시점이 그 이제 인테리어 계약을 완료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년이 넘어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도과하였다라는 주장만 하시면 되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 증거는 따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패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재산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이제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법원 신급은 이제 3심까지도 갈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항소심을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1심 판결에 아마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제 통장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네, 혹은 이제 뭐 압류 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는 사안인데, 근데 사실 이제 기간이 많이 오래되고, 네, 그 이제 승소 확률이 충분한 사안이면은,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판결 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예, 대비를 하시면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소송 비용 확정 문제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무리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는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왕이시면 이제 법적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아무런 그런 저희가 미수금이 없는데 이거를 막 돈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했던 거면은 네.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사실관계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해가지고 우선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형벌권 발동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무고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증거들을 조작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 사기를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상 소송을 졌다 혹은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무고죄라든가 소송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전혀 채권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어떻게 궁금하신 점들 다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저희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랑 또 몇 마디 나눌 테니까요.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다양한 방안들 거의 뭐 총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웬만하면 단기 소멸시효 3년 걸려서 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예, 거의 이제 9년이 지난 사안이래 가지고 예, 예. 상대방이 뭐 입증하기도 쉽지 않지만 가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좀 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약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것과 미수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을 네, 해야 맞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자님 같은 피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없었다 혹은 아니면 계약은 있었는데 미수금은 없었다라는 어떤 항변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소멸시효 항변도 사실은 법정에서 꼭 해야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을 안 하면 네, 다툼이 없어가지고 이익을 예. 못 받겠죠. 네, 맞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항변 소멸시효 항변을 꼭 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뭐 패소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패소 네. 만약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뭐 계속적으로 해서 뭐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고. 네, 그 이제 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에 맞아요. 의해 가지고 네네. 이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네. 만약 정말로 억울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이제 항소심을 진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패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공탁을 해가지고 내 네. 일반 재산에 대해서 침범이 안 들어오도록 대비를 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323만 원과 네. 이자 상당의 비용을 공탁을 해서 네. 우선 막아놓고 네. 나의 일반 재산에는 안 들어오게 네. 그런 방법이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형사적으로 또 이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예. 처분들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고 다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채권으로 만약에 이제 무리하게 계속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공갈 또는 이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연락할 때 네.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증거를 좀 잘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들 좀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요거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면은 이제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그래서 이제 확보요. 은행 관련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입금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은행 기록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이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황용 변호사님께서 상담자님을 위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모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보실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6개월 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서로 다툼이 생겨 지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차 키를 두고 가서는 며칠 동안 차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매번 출퇴근을 같이 하던 터라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차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앞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 정도가 정말 미미한 정도라 차도 멀쩡했는데 문제는 제가 과거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겁니다. 하물며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지인의 집 앞에 몰래 차를 갖다 뒀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의 피해자는 각각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요. 저는 곧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사사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도통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자활근로를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인데 이번 사고로 근로를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곧 있을 형사재판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차주에게도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가 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반적이진 않은 생소한 사건이긴 합니다. 무면허로 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피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처벌을 받게 됩니까,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 3번. 네, 그 했거든요. 이제 특가법 제5조 11에 예, 이제 예.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교통법 43조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죄는 이제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약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약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퉈질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 불면증 약으로 이제 네네. 막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네. 이것도 약물을 복용한 거로 될까요? 그 이제 네. 영양으로 이제 정상적 운전이 좀 불가능한 사안이라서 아마 그 부분이 반드시 있을 음주전력 3회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 과거 음주전력이 지금 이게 무면허 운전 문제거든요. 예. 여기에 혹시 처벌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이제 가중 영양으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네. 동종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네. 음주전력과 지금 약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무면허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네. 만약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피해자 3명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와 합의는 전부 다 하시면 이제 형량은 이제 많이 감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근데 전부 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네. 합의 시도 노력 자체도 재판부에서 고려를 하는 사유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공탁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탁 방법이 있긴 한데 합의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 양형 요소에서 좀 더 적게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지금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냐 아니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본인은 특히나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선 변호인 일반적으로 다 선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유는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네. 혹은 이제 미성년자 혹은 네. 이제 70세 이상이라던가 혹은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피고인이 빈곤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이 가능한데요. 네. 사안에서 상담자가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면은 이를 근거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임 요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좀 들어주지 않나요? 네, 좀 봐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좀 지인분께서 사고 상황을 좀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지인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 지인은 향후에 이제 사고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이후 이제 피해자 보험사에서 상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 있는 주체를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인의 운행 지배라든가 운행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상담자와 함께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것 중에 이 불면증 약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음주운전하고 좀 동일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네네. 제45조 약물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 43조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년 이하 징역 혹은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물에 의한 운전이랑 불면증에 의한 이제 음주에 의한 운전이랑 좀 다른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이걸 동종으로 봐야 될지 저는 약간 조금 궁금해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 약물하고 음주 전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예. 제가 만약에 변호한다 그러면 좀 다르게 할 것 같긴 한데, 아까 특가법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무면허 운전이 이게 사실 경합이 되는 겁니까?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운전하고? 무면허 운전과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적 경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네.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네네. 네, 알겠어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좀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민사상 합의가 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이제 형사상 합의도 필요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민사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향후 발생하는 손해까지 피해자가 이제 3명이 되는 사안이라서 이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뭔가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하기는 했는데요. 이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담자님께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결혼 7년 차입니다. 6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남편 성화에 못 이겨서 시댁이 있는 지방 도시로 내려왔어요. 저는 수도권 출신이고 친정 옆에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본가 근처로 가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0년 전 혼자 되셨는데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도 많고, 시어머니도 부동산 일을 하셔서 비록 지방이지만 건물도 몇 채 갖고 계셔요.
어머니가 유복해서인지 신우가 2명인데 친정엄마랑 가까이 살면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중소기업 다니며 힘들어하는 남편이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임신하고 바로 시댁 근처로 내려와 살게 됐는데요. 시어머니 가까이 사니 자주 뵙는 것쯤이야 각오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이긴 했지만 정말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는지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불쑥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이가 편식을 하거나 감기 걸리면 다 제가 아이를 잘못 본 탓이라며 혼을 내더라고요. 신우들도 늘 어머니 편만 들었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 본가에 가면 저 혼자 음식하고 치우고 마치 몸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시댁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심하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며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어요. 참다 못해 한번 대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겨울에는 본인부터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누이 식구들까지 모두의 외투를 사주면서 저만 쏙 빼놓더라고요. 어머니 칠순이어서 베트남에 가족여행을 가게 됐는데 억지로 따라간 저는 그곳에서도 저희 아이와 시누 아이들 돌보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너처럼 시댁 도움 많이 받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주신 카드로 생활비에 보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향에 내려와 호프집을 차렸지만 망했고요. 지금은 시숙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있는데 급여가 일정치 않거든요. 남편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 이혼을 얘기하게 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게 아니어서 증거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너무너무 자주 접하는 얘기이고 전형적인 어떤 뭔가 그 분란, 고부 갈등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변호사님? 예, 그 실무에서 이제 고부 갈등이라든가 장사 갈등으로 이제 네.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이제 통상 남편이 고부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한다든가 네. 이제 아내가 장사 갈등을 잘 조율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부 갈등이라든가 장사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에서는 이런 사유로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처럼 시댁 도움 많이 받는 며느리가 어딨냐 이 너무한 것 같은 발언인데요. 참 많이 속상합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변호사님 재판상 이혼 청구할 때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 맞습니다. 고정적인 5호 사유가 있고 5가지 사유가 있고 기타 중대한 혼인을 뭐 계속 하기 어려운 사유 또 6호 사유가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 언어폭력 등 받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민법 840조 제3호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제 이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당한 대우와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좀 증거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당한 건 맞는데 이걸 또 증거로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발뺌할 테니까요. 위자료 청구 시어머니 것도 이제 청구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안에서는 이제 남편은 호프집을 하다가 이제 망해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또한 이제 시부모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시부모도 이제 부당한 대우와 언어 폭력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시부모를 상대로도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자료 산정된다고 하면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이혼에 의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의 경도라든가 정도, 그리고 이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자녀의 유무라든가 혼인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최대 한 1억 원까지는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증거가 없다는 게 제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그 사실 지금이라도 증거를 좀 수집을 하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녹화라든가 녹음 등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네.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문자로라도 이제 좀 수집을 하시는 게 좀 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증거가 좀 있어야지 위자료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를 사실 대부분의 이제 사연자분들 혹은 아니면 상담자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증거가 기존에 일어났던 사실들만 증거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사실 증거를 만들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수집할 뭐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한다든지 어떤 간접 정황의 어떤 증거들을 네. 만들 수도 있으니까 상담자님께서 좀 증거 수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내 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번 외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처가 결국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 수 있다고 하더니 파산 신청을 해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일단 주변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저희 역시 다른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든 외상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된 경우에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등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더는 추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채권자로서는 파산 재단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후 채무자 면책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상을 해주면서 좀 상대 법인이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 사기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만약 이제 상대 법인이 갚을 의사라든가 능력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데도 갚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한 뒤에 파산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네.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기망이 고의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이제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당시에 이미 이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주신 내용 중에 대손세액 공제라는 거를 신청했다고 하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대손세액 공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대손세액 공제란 매출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회수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사유가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상담자님께서 외상을 해준 다른 거래처는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좀 결제를 요청할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들어오겠죠. 결제가 어렵다면 상담자님도 법인 또는 개인 파산을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외상 거래처에 대해서는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급을 할 의무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담 회수가 이제 반환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담자님도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생 파산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게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법인 개인 파산의 좀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제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파산 사무가 종결되면은 법인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어서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와 별도로 면책 절차가 필요하고 개인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은 개인은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때 면책의 의미는 면제가 아니고 자연 채무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소로서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저희가 주신 조언대로 조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범위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